네네. 네, 안녕하세요. 세팅 문제로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의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2시간 동안 머신러닝 기본적인 내용과 옵티미제이션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 과정이라고 설명이 나가 있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머신러닝 베이직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다들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초 교육을 받으시러 왔을 테니까 뭐가 인공지능인지에 대해서 아실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이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우리 근처에서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공상과학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AI에 대한 내용을 접한 것 같고요. 스타워즈나 터미네이터 이런 데서 매트릭스 이런 데서 기계와 인간의 그런 협력과 대립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기계들이 마치 사람처럼 인지를 하고 판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게 다 인공지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뉴스를 본다던가 잡지를 본다던가 하면은 이 세 가지 용어가 굉장히 혼돈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AI랑 머신러닝이랑 딥러닝 세 가지가 굉장히 혼돈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단어의 차이를 먼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세 개의 단어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시나요? AI와 머신러닝과 딥러닝 서로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막 섞여서 혼용되어서 사용되다 보니까 이게 이건 것 같고 저게 저건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AI는 말 그대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서 인간의 그런 지능적인 행위를 따라하는 묘사하는 모든 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조금 무서워하는 공포감을 느끼는 게 사람처럼 지능을 가지고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 제너럴 AI라고 하는데 이걸 특이점이 존재를 한다, 안 한다가 제너럴 AI에 대한 내용이고요. 좀 더 내로하게 특정 태스크에 대한 지능, 컴퓨터 비전 태스크만 한다, 자연어 처리만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만 트레이닝 시킨 걸 내로 AI라고 하는데 둘 다 우리가 흔히 AI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은 그런 AI라는 기술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AI가 머신러닝을 활용을 했을 때 달성이 되긴 하는데 무조건 또 머신러닝을 활용할 필요는 없게 합니다. 룰 베이스로 하는 게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기 좀 그렇긴 하거든요. 무조건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모든 AI 알고리즘들이 머신러닝이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얻어지는 거고요. 이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 한 종류입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과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머신러닝의 한 분류로서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요. 인공신경망 계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적으로 계층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딥하다라고 해서 딥러닝이라고 머신러닝의 과정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가 존재하고요. 어떤 파라미터라고 불리는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놀 수 있는 변수라고 불리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변수들을 우리가 잘 움직이면서 이 알고리즘이 마치 지능을 가지는 그런 것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머신러닝 목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잘 움직여가지고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게 머신러닝의 목표가 됩니다. 그럼 이 세타라고 여기서 썼는데요.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잘 움직일 것이냐가 최적화가 필요한 단계가 됩니다. 오늘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세타를 잘 움직이려면, 파라미터를 잘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어떤 현재의 파라미터가 얼마만큼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뭔가 판단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로스 펑션 혹은 퍼포먼스 메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파라미터의 로스가 이 정도 값이니까 이 값을 로스를 더 줄이려면은 세타를 이쪽으로 움직이면 되겠다. 로스를 더 줄이려면 세타를 이쪽으로 움직이면 되겠다라는 식의 판단을 계속하면서 파라미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터레이티브로. 그래서 머신러닝 할 때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과정을 엄청나게 많이 거쳐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찾기 때문에 좋은 컴퓨터가 필요한 거고요. 이 과정을 우리가 흔히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정답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흔히 슈퍼바이즈 러닝, 지도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라고 부르죠. 이런 게 있으면 현재 실제 우리가 원하는 정답과 알고리즘이 뱉어내는 정답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정해진 그 로스 펑션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이 로스 펑션이 잘 줄어들도록 세타를 움직여가면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아마 이 강좌 속에서 많이 배웠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들 간의 패턴을 파악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그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표현해 주는 어떤 퍼포스 레저를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패턴을 추출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슈퍼바이즈 러닝은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시키는데 이때 이제 파라미터들은 딥러닝이라고 하면은 그 엣지 웨이트, 그다음에 바이어스 값들이 파라미터에 해당이 됩니다. 이 학습의 방향을 목적 함수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요. 목적 함수는 당연히 기계 학습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목적 함수가 오브젝티브 펑션 혹은 로스 펑션이 목적 함수가 되는 거고 이게 결국엔 학습의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기계 학습은 흔히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리그레션 문제는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이 되는 출력값을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서 집값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라고 하면 이거는 리그레션 문제가 되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고양이나 개 사진을 구분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리그레션 문제랑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하면 기본적인 틀은 원장이 똑같은데요. 로스 펑션 혹은 오브젝티브 펑션, 이 목적 함수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만 좀 달라집니다.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 스퀘어드 에러 혹은 에런 로스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숫자와 숫자 사이의 거리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거리가 멀면은 로스가 커지게, 거리가 가까우면 로스가 작아지게 설정을 해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고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알고리즘 만들어내고 있는 아웃풋이 얼마의 확률로 각각의 클래스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랑 그다음에 실제 레이블이랑 얼마나 잘 가까이 있는지를 또 판단을 해주는 로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로스 함수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의 특성이 조금씩 변하고요. 리그레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로스 펑션을 만들면 사실은 이 트레이닝 프로세스는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민 스퀘어드 에러, 에런 로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오브젝티브 펑션 만들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레귤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텀들을 추가로 넣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시는 굉장히 간단한 리그레션 문제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시는 우리가 어떤 광고비를 지출하고 그게 실제로 세일즈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마케터들이 열심히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TV에 광고비 이만큼 X축만큼 지출했을 때 Y축만큼 세일즈가 나오더라라는 것을 다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라디오로 지출했을 때 세일즈, 그 다음에 신문을 이용했을 때의 지출과 세일즈 사이의 그런 데이터를 열심히 만드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TV의 지출액에 따라서 세일즈가 어떻게 변할지, 라디오 지출액에 대해서 세일즈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것도 일종의
인공지능입니다. 왜냐면 입력값, TV의 그런 광고비를 이만큼 지출하면 얼마만큼의 매출이 나올까라는 것을 기계가 판단을 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지능을 만드는 행위고요. 그 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러닝을 해야 됩니다. 머신 러닝을 해야 되는 거고, 러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빨간색 동그라미들이 각각의 데이터들이거든요. 이 데이터들을 바탕에서 가장 좋은 예측 그 방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측 함수. 그래서 이 함수를 어떻게 만드냐가 결국에는 머신러닝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고요. 가장 간단한 접근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접근 방법은 리그레션 문제 같은 경우는 선을 긋는 겁니다. 그냥 선을 하나 쭉 그어서 이 선이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제 파란색 선을 이렇게 긋는 거죠. 하나씩 이렇게 파란색 선을 그어서 보는 겁니다. 파란색 선을 그어서 이 파란색 선을 바탕으로 TV의 매출에 따라 TV에 쓰는 광고비에 따라서 세일즈가 어떻게 나오는지, 라디오에 쓰는 광고비에 대해서 세일즈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파란색 선에 따라서 어떠한 그 광고비 지출에 대해서도 세일즈에 대한 값을 예측은 할 수 있죠.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아닌지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예측은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파란색 선을 아무렇게나 긋는다고 해서 그 예측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잘 만나도록 혹은 근처에 있도록 선을 그어야지 예측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예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선을 긋는 거를.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은 함수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세타 0 더하기 세타 1 곱하기 x로 표현해요. 여기에는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거고요. 이 두 개의 파라미터를 잘 움직여가면 최대한 빨간색 근처에 가는 그런 함수가 나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조금 더 복잡한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이 빨간색 점들을 우리가 피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파라미터를 더 늘려가면 되고요. x에 대한 식을 더 많이 고려를 하게 하면 됩니다. 혹은 딥러닝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딥러닝도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이 파란색 선이 아니라 조금 더 꾸불꾸불한 라인이 예측 라인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들을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 세타 0랑 세타 1은 우리가 눈대중으로 보고 긋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를 해가지고 오브젝티브 펑션을 바탕으로 해서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머신러닝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최적화 문제로 바뀌게 돼요. 최적화 문제는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나 이제 로스 펑션을 바탕으로 해서 정의가 되는 거고요.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판단하는 함수고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함수를 최대한 좋게 만들면 실제 성능도 좋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진행합니다. 자, 앞 슬라이드에서 있었던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값과 예측값의 차이, 이 차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정확한 거죠. 이 빨간색 동그라미들이 모든 데이터들이니까 모든 데이터에서 선의 위에서 예측한 값과 실제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위치의 거리를 계속해서 잽니다. 그걸 레지듀얼 값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플러스 값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 음수도 될 수 있고 양수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음수가 숫자가 작은 숫자지만 음수로 마이너스 막 100 이러면은 에러가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리그레션 문제에서는 여기 절대값을 씌우거나 아니면 제곱을 취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멀어지면, 그러니까 y와 yn, 실제 y 값과 우리가 예측하는 y 값이 멀어지면은 값이 커지겠죠. 가까워지면은 값이 0 근처로 가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RSS라고 불리는 거는 뭐 Residual Sum of Square라고 불리는 혹은 Mean Squared Error라고 불리는 그 로스 값이고요. 이런 식으로 딱 그 수식을 딱 만들어내면 모든 i는 1부터 n까지가 이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 y, i 값과 우리가 예측하는 현재 x에 대한 예측값 세타 0 더하기 세타 1 xi를 뺄 값, 이 뺄 값의 절대값을 취하거나 아니면 제곱을 취하면 이 더하기 값이 결국에는 현재 우리가 그 선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오브젝트 펑션이 딱 정의가 되면 이제 다음 단계는 이 RSS 값을 최대한 낮추도록 세타 0랑 세타 1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타 0랑 세타 1을 이 RSS라고 불리는
이 오브젝트 펑션을 제일 낮추도록, 혹은 로스 펑션을 제일 낮추도록 세타 0랑 세타 1을 움직이면 결국에는 이게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머신러닝 과정은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움직여가지고 오브젝트 펑션을 낮추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럼 이 세타 0랑 세타 1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이게 이제 남아있는 숙제인 거죠. 세타 0랑 세타 1을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잘 움직여가지고 자동으로 최저값으로 수렴을 시킬 수 있을까? 제일 로스가 작게 되는 지점으로 수렴을 시킬 수 있을까가 결국에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딥러닝으로 넘어가도, 딥러닝 세상으로 넘어가도 똑같아요. 딥러닝은 대충 그리면 이런 구조입니다.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각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가 숨어 있습니다. 저 사이에 매트릭스가 하나가 있고 행렬이 하나가 있고 밑에서 이제 행렬곱을 해서 넘어오게 되는 형태가 이제 딥러닝입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멀티 레이어드 구조를 가지는 딥러닝은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앞에서 설명한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딱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인풋에 해당되는 아웃풋이 실제 아웃풋 y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오브젝트 펑션으로 잽니다. 로스 펑션으로 잽니다. 그 다음에 이 로스 펑션을 낮추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움직이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는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많은데 얘네들을 어떻게 잘 움직여야 로스 펑션이 줄어들까?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아무리 복잡한 구조더라도 잘 하면 로스 펑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트레이닝 과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스텝으로 그래도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먼저는 로스 함수를 정하는, 로스 함수 정하는 거는 어떻게 정하면 되냐? 리그레이션 문제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숫자 맞추기면은 리그레이션, 그 다음에 클래스 맞추기면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리그레이션 문제면은 앞에 얘기한 민스퀘어드 에러 혹은 앱솔루트 에러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로스 펑션을 정하고요. 실제 아웃풋 y와 그 모델이 예측하고 있는 y 사이를 그런 식으로 잴 수가 있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즘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많이 쓰고요. 예전에는 힌지 로스 같은 것도 많이 썼고요. 어떤 로스 펑션을 쓰는 게 좋을까라는 거는 사실은 그 데이터마다 좀 다르고 모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을 알려드리기 쉽진 않지만 남들이 많이 쓰는 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문헌을 조사를 한다 보니까 비슷한 문제에서 남들이 많이 쓰는 거를 쓰면 돼요. 요즘에 그 머신러닝 하면 거의 딥러닝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딥러닝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패키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코딩이 쉬워졌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가보시면 로스 펑션이 이미 구현이 많이 되어 있고요. 리그레이션용 로스 펑션 리스트가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용 로스 펑션 리스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비슷한 문제에서 남들이 어떤 로스 펑션을 썼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로스 펑션을 일단 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로스 펑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파라미터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argmi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기호인데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면 결국에는 이 로스를 제일 낮추는 세타를 찾는 거, 파라미터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런 파라미터를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가 오늘 수업의 내용입니다.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면 가능합니다. 굉장히 쉽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은 그럼 뭐가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 아니면 컨벡스 펑션이 아니면 약간 이게 문제가 좀 어려워집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풀기 어려워요. 그런데 또 문제점은 딥러닝은 또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으로 로스 펑션이 거의 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 아니면 어렵고 딥러닝도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 아닌데 그래도 문제를 풀고 싶다. 대충 최적해 방향을 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할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내용으로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일단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조금씩 변형을 시켜가면서 우리가 함수를 더 잘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머신러닝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때, 기계학습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모델 셀렉션. 모델 셀렉션이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함수의 틀을 가지고 학습을 할 것인가. 앞에서 보여줬던 예시는 선형 함수로 피팅을 하는 거죠. 그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리그레션 문제를 리니어 리그레션으로도 풀 수가 있고요. 딥러닝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딥러닝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 그냥 되게 단순한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만 하더라도 레이어의 개수를 우리가 또 마음대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각 레이어 안에 있는 뉴런의 개수를 또 우리가 마음대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함수의 종류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선형 함수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함수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함수를 들고 와야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아무도 쉽게 대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문제에 따라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 셀렉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함수를 틀로 삼아서 우리가 기계학습을 할 것인가. 데이터가 되게 단순하고 데이터 포인트가 몇 개 없으면 굉장히 간단한 모델을 들고 오는 게 편할 수도 있고요. 그게 더 잘 맞을 수도 있고 반대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면은 복잡한 모델을 들고 와서 학습을 시키는 게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에 따라서 사실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우리가 잘 조절을 해가야 되는 거고요. 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시를 보면 우리가 파란색 점들만 가지고 모델을 트레이닝을 했을 때 노란색 점을 얼마나 잘 맞출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지금 선형으로 그었을 때는 이제 파란색 점을 이용을 해서 선을 긋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노란색 점이랑 근처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꾸불꾸불한 걸로 파란색 점을 바탕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면 노란색 점이 오히려 더 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좀 더 복잡한 모델들이 더 잘 피팅을 하고 있고 더 잘 트레이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새로운 어떠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맞춰주느냐가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백날 트레이닝 에러를 0으로 맞춘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성능이 좋냐는 거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예시를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함수를 바탕으로 대충 피팅을 했더니 오히려 더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잘 고민을 해야 되는 때문에 무조건 복잡하고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진다고 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수를 선택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간단한 함수를 쓸 것이냐 복잡한 함수를 쓸 것이냐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간단한 함수나 복잡한 함수는 모든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바탕에서 조금 더 간단한 것인가 조금 더 복잡할 걸 쓸 것인가를 굉장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그 교과서에서 들고 온 건데 Introduction to Statistical Learning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과서에서 들고 온 건데 이렇게 동그라미 점들이 트레이닝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실제 이 동그라미들은 이 검은색 선을 바탕으로 해서 랜덤 노이즈가 섞여서 이제 생성된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가지고 피팅을 했을 때 제일 좋은 성능을 얻을까를 살펴보면 이렇게 그 주황색처럼 이제 선으로 그으면 너무 안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초록색처럼 보이는 애로 열심히 막 맞추면 동그라미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는 어느 정도 잘 맞추는 것 같은데 실제 원래 생겼던 데이터를 만들어냈던 함수랑은 또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러면 또 테스트 에러가 커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저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색깔이 결국에는 그 해당하는 함수 클래스 선형 함수를 쓴 상황에서의
위쪽은 테스트 에러, 아래쪽은 트레이닝 에러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트레이닝 에러라는 거는 지금 트레이닝에 사용된 이 동그라미라는 데이터 포인트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 테스트 에러라는 거는 이 트레이닝에 사용된 데이터 말고 새롭게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걔네들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를 이제 테스트 에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테스트 에러를 낮추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트레이닝 에러는 무조건 더 복잡한 걸 쓰면 쓸수록 좋아져요. 왜냐하면 트레이닝은 더 유연해지기 때문에 데이터 형태를 제일 잘 따라갈 수 있는 애들은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더 유연하게 작동을 하는 애들이 트레이닝은 더 잘 지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은 애가 이게 점진적으로 내려가죠. 더 복잡한 걸 쓸수록. 근데 테스트 에러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좋아져요. 초반에는 복잡한 걸 쓰면 쓸수록. 근데 더 복잡한 걸 쓰면 갑자기 또 테스트 성능이 안 좋아집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 오버피팅 문제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 쓰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너무 오버핏이 돼가지고 오히려 테스트 성능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오버피팅이라고 하고 이걸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냐면 너무 간단한 모델을 쓰면은 원래 데이터들을 절대 묘사를 할 수가 없다. 약간 이제 바이어스 에러가 생긴다라고 하고요. 너무 복잡한 모델을 쓰면 어떠한 것도 잘 따라갈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너무 트레이닝 데이터에 오버핏이 잘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가 조금만 변할 때 베리언스가 커진다. 라고 해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라고 합니다. 적당한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적당이라는 게 언제나 제일 어려운 거죠. 모든 상황에서 적당하게 해라. 근데 적당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이 적당한 걸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뭔가 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적당한 함수를 찾으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바로 이건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굉장히 엔지니어링 적인 측면이 크고요. 이걸 좀 더 자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트릭입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에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로 나눈 다음에 서로 이제 완전히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만 가지고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고 이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 학습된 모델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 우리가 시도 가능할 수 있는 모델을 계속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면서 얼마나 테스트 에러가 좋아지는지를 판별을 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테스트 에러가 나오는 것을 선택을 하는 형태로 크로스 밸리데이션 형태로 우리가 모델 셀렉션을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계학습의 컨셉이고요.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딱 한 번만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눠가지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썼던 게 이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K 등분으로 쪼갠 다음에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첫 번째 그 데이터 블록만 테스트 데이터를 쓰고 나머지 가지고 트레이닝하고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두 번째 블록을 테스트로 쓰고 나머지 애들을 트레이닝 쓰고 이런 식으로 K번을 반복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형태의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을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데이터 전체를 다 트레이닝으로도 쓰고 테스트로도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데이터를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가지는 단점은 학습을 여러 번 해야겠죠. 그래서 트레이닝 타임이 더 많이 듭니다. 예전처럼 딥러닝 이전 시대에 간단한 알고리즘, 간단한 구조라면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쓰는 거에 이득이 많았겠죠. 데이터도 그때 당시에는 데이터도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가 쓰는 모델이 리니어 리그레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빠르게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같이 이제 딥러닝 시대로 가면 모델만 복잡한 게 아니라 데이터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 훑으면서 트레이닝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점점 안 쓰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수 있다. 현업에서는 사실 딥러닝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파람터를 찾을까? 최적화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게 오늘의 메인인데요. 그만큼 이제 최적화가 중요한 걸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파람터를 움직여서 최적화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최적화도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만은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 쪽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객법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을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 주려고 하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노테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것들이 되게 어렵게 보이도록 쓰여진 게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레디언트라는 게 그럼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면 여러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미분을 배우죠. 미적분을 배우죠.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대학교 때도 배웁니다. 미적분 때 뭐 엡실론 델타 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법을 배우는데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극한이라는 개념. 그 그레디언트는 사실 미분을 한 결과물입니다. 어떤 함수를 미분을 한 결과물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미분이라는 게 뭐냐면 L이라는 함수를 미분을 하겠다라고 하면 L이라는 함수에 H라고 하는 극소량을 더하고 원래 값을 빼준 다음에 이 극소량으로 다시 나눠주는 게 미분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H를 0으로 보내는 이 리미테이션, 극한을 취했을 때 나오는 이 결과값 리미테이션 값이 이 미분 값입니다. 파라미터가 하나 있을 때. 이거는 뭐 여러 과정 속에서 배웠지만 이 극한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또 좌절시키는 컨셉이기도 했었죠.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보면은. 근데 이거를 이제 뒷자에서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보면 결국에는 함수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걔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기울기. 그래서 이 값이 양수다. 이 극한값, 그레디언트 값이 양수다라고 하면은 어떤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냐라고 하면 세타를 양의 방향, 그러니까 세타를 조금씩 키우면 L이라는 값이 커진다 라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H를 저기 위에서 더하고 뺐을 때 H를 다시 나눴을 때 얘가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L 세타 플러스 H가 L 세타로 빼준 값이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H가 그 양의 양수라면 그러니까 H가 양수일 때는 저 값이 증가를 한다는 소리니까 이 파라미터를 조금씩 증가시키면 로스 값이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로스를 줄이려고 할 때 어떤 행위를 하면 되냐? 파라미터의 세타 값을 조금 감소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라고 불리는 경사값이라고 불리는 이 값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이면 언제나 함수의 값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반대로 그 그레디언트가 음수면 파라미터 값을 증가시켰을 때 로스 값이 감소를 합니다. 이 식을 딱 놓고 보면 그래요. 이 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미터가 여러 개인 경우는 우리가 편미분이라는 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알려주는데 편미분이라는 게 뭐냐면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걸 동시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보는 거예요. 나머지 파라미터는 다 고정을 해놓고 딱 하나의 엘리멘트만 또 극소량을 더하고 뺀 다음에 나누게 하는 게 이게 편미분입니다. 편미분이니까 이것도 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프에서 생각하면 이것도 어떤 축에 대한 기울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축에 대한 기울기. 그리고 이 축에 대한 기울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 그 축에서 파라미터를 어떻게 움직이면 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세타라는 게 여러 개의 밸류들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인 경우도 이 세타를 어떻게 움직여야지 이 로스 값을 줄일 수 있을지를 이 그레디언트라는 걸 계산하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이 편미분으로 구성할 벡터인데요. 어떤 방향이 함수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만 움직이면 됩니다. 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함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경사 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로스가 줄어듭니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레이디언트를 써야 되냐, 왜 이런 그 극소값을 바탕으로 써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그냥 정의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편하고요. 그게 숫자로 딱 표현이 되니까 이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반대편으로 움직이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고요. 이 극소량을 바탕으로 정의된 이 그레디언트 값은 결국에는 어떤 걸 우리한테 개런티를 해주냐면 이 방향으로 미세하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언제나 이게 어떤 상황이든 함수값을 줄일 수 있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 값을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 그레디언트라는 건 기울기를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당연히 이 기울기의 반대 방향, 기울기가 양수면 그 파라미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기울기가 음수면 파라미터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로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식은 흔히 맨 위에 있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t 플러스 1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파라미터 값은 현재 t 시점에서의 파라미터가 빼기 감마라고 불리는 스텝 사이즈라고 불리는 어떤 이것도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스텝 사이즈라고 불리는 애 곱하기 그레디언트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단순히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파라미터 빼기 스텝 사이즈 곱하기 그레디언트 형태로 우리가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남는 질문은 이거예요. 스텝 사이즈 감마를 그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사실 이거가 이제 딥러닝 트레이닝 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면은 함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감마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라는 이제 질문으로 나옵니다. 이 감마, 이 스텝 사이즈를 몇으로 잡을까? 너무 크게 잡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을까요? 감마가 만약에 막 10이다, 100이다 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감마 값이 너무 커서 이 스텝 사이즈가 너무 커서 러닝 레이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스텝 사이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너무 크면 수렴을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수렴을 잘 안 할까? 이 함수의 모양을 딱 보면 이제 그 기울기가 있고 얘네들을 이제 움직이게 될 텐데 너무 많이 움직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포인터가 여기 있냐? 요 지점에서 우리가 움직입니다. 요 지점에서 움직이는데 너무 많이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쪽에 가야 되겠죠. 오히려 함수값이 증가를 한다. 우리가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함수값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움직이면 함수값이 커져요. 사실 앞장에서 그레디언트의 의미가 뭐였냐? 극소량을 움직였을 때 의미예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가 가지는 의미는 사실은 얘 근처에서 가장 정확합니다. 그레디언트의 의미는 우리가 업데이트하려는 이 지점의 근처에서 가장 정확한 거고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그레디언트의 의미가 희석이 되고 오히려 안 좋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라고 적혀있는 이 스텝 사이즈 혹은 러닝 레이트가 너무 커지면 부정확한 영역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그래서 오히려 막 로스 값이 커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아예 트레이닝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감마라는 스텝 사이즈는 적절하게 작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레디언트의 의미를 정확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감마 적게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값을 0.000000001 이렇게 엄청 작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건 이제 안전하긴 해요. 그러면 무조건 로스를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문제는 또 뭘까요? 이 스텝 사이즈를 엄청 작게 잡으면서
스텝 사이즈를 너무 작게 잡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너무 오래 걸려요. 얘가 움직이는 게 스텝 사이즈가 작으면 굉장히 조금 움직이게 되거든요. 굉장히 미세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의 의미상으로는 맞아요. 무조건 함수를 줄 수 있고 좋은데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지점이 여기인데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면 이터레이션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엄청나게 많은 이터레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타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실험적으로 나오는 결과들은 이 러닝 레깅 스텝 사이즈가 오버피팅 뭐 이런 거에도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오버피팅이 나는 것 같으면 러닝 레깅을 키우는 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근데 러닝 레깅들도 이게 잘 컨트롤해야 되는 텐데 적절하게 큰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러닝 레깅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적절한 러닝에서 어떻게 찾느냐? 일반적으로는 실험적으로 찾습니다. 이것도 엔지니어인데요. 여러 개를 트라이를 해보고 제일 좋게 나오는 러닝레인을 많이 쓰고요. 러닝레인만 파고드는 연구자들도 있죠. 그래서 러닝레인을 바탕으로 연구를 해서 뭐 성을 더 높이는 논문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우리가 흔히 이제 퍼스트 오더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퍼스트 오더라는 거는 그레디언트가 이제 퍼스트 오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퍼스트 오더 인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한다는 걸 퍼스트 오더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함수값과 그레디언트 이 두 가지의 정보만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모든 방법들을 퍼스트 오더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리니어 어프로시메이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든 간에 일단 선형으로 근사시키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함수를 출입하는 움직이는 게 사실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레디언트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함수든 간에 이 극소 부위를 쫙 확대를 시키면 선형 함수가 된다. 그레디언트의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극소로 움직이는데 함수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면 우리가 사실 도달하고 싶은 건 여기예요. 로스를 제일 낮추고 싶으니까 도달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서 출발했을 때 얘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은 여기로 빠져버리는 결과로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퍼스트 오더 메소드가 가지는 한계점은 이런 식으로 그 로컬 미니마가 많은 상황에서는 로컬 미니마를 솔루션으로 착각을 하고, 왜냐면 여기서는 그레디언트가 빵이거든요. 유지점에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스트 오더 메소드의 한계는 이런 식으로 블록한 지점이 많은 경우에는 좋지 않는 점으로 갈 수도 있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딥러닝을 트레이닝 시킬 때 굉장히 초기에는 사람들이 저 로컬 옵티마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딥러닝이랑 구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로컬 옵티마가 많이 있을 것 같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딱히 그거 고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별로 안 좋은 로컬 옵티마가 없는 것 같다. 그거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다 라는 트렌드로 많이 가고 있는데 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 퍼스트 오더 메소드가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레디언트 디센트, 퍼스트 오더 메소드가 잘 동작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생겼을 때는 거의 무조건 이 솔루션으로 수렴을 시킬 수가 있고요. 특히나 함수가 컨벡스 펑션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특징을 가집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정말 완벽하게 동작을 합니다. 컨벡스 펑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식의 관계식을 만족하는 걸 우리가 다 컨벡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컨벡스 펑션을 이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이 함수 위에 어느 두 점을 잡아서 그어도 그 선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이 그 선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그걸 컨벡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 수식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함수 위에 어떤 두 점을 잡아서 선을 그어도
함수값이 선 아래에 위치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컨벡스 펑션이라고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지점에서든 출발을 해도 얘가 솔루션에 수렴하는 적절한 러닝레이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 때 컨스트레인트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 x가 모든 구간에 존재를 하면 안 되고 어떤 정해진 구간 안에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 컨스트레인트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마찬가지로 컨벡스라는 특징을 가지면 그래도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역시 셋의 관점에서도 컨벡스냐 컨벡스하지 않냐라는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점을 잡고 두 점 사이에 선을 그었을 때 선이 셋 안에 쏙 들어가면 컨벡스, 그렇지 않으면 넌 컨벡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선을 이렇게 잡고 선을 그으면 이 파란색 영역에 속하지 않는 지점이 생기죠. 이거는 넌 컨벡스입니다. 앞에서 함수에서 선을 여기 잡고 선을 그으면 함수 값이 이 선 위에 존재하죠. 이거는 non convex 함수입니다. 그래서 컨벡스냐 아니냐는 컨벡스 펑션, 컨벡스 셋 둘 다 마찬가지로 두 지점, 임의의 두 지점을 잡고 선을 그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면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벡스 컨스트레인트 셋이면서 컨벡스 펑션인 상황, 이것을 우리가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상황에서는 훌륭하게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 퍼스트 오더 메소드들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굉장히 쉬운 옵티미제이션 문제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잘 풀리는 상황이고 이게 왜 쉽냐라고 보면 그 함수의 모양을 보면은 왜 쉬운지 잘 보이는데요. 예쁘게 최소점이 딱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입니다. 그레디언트 크기가 큰 것은 그리고 마찬가지 또 한 가지 그 컨벡스 함수가 가지는 굉장히 좋은 점이 이 원점 이 솔루션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을수록 그레디언트가 커집니다. 무조건 그레디언트가 다시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레디언트가 계속해서 더 커집니다. 그래서 솔루션에서 멀어지면 그레디언트가 크고 솔루션에 가까우면 상대적으로 그레디언트가 작고 이런 특징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니멈이 하나밖에 없고 뭐 혹여라도 컨스트레인트 셋이 있더라도 컨벡스 상황이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솔버들이 존재를 하고요. 다 잘 동작을 합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얘네들이 수렴을 잘 한다는 게 잘 보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이 굉장히 간단한 방법도 이론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솔루션에 수렴할 수 있다는 게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은 워낙 오래된 학문이고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오래된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교재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세바스티안 부백이라는 분이 쓴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 앤 컴플렉시티는 머신러닝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고를 하는 참고 서적인데요. 이게 PDF 파일로 인터넷에 공짜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서는 꽤 그 이론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책이긴 한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같은 경우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인 연구들도 많이 되어 있어요. 어떤 임의 지점에서 출발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썼을 때 적절한 러닝레이스를 쓰면 얼마나 빠르게 솔루션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요. 각각 함수, 그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의 컨벡스 펑션의 함수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결과들이 리포팅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가 L is continuous다. 이것도 논문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컨셉인데요. 어떤 함수가 그 기울기가 L보다 무조건 작은 상황, 기울기가 L보다 무조건 작은 상황이 그 L is continuous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러닝레이스 설정을 하면은 우리가 찾은 솔루션이 해 근처로 1/(square root t의 속도 도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10,000번을 돌리면
100분의 1 정도의 정확도를 가질 수 있다. 해로부터 100분의 1 정도 떨어져 있는 정확도를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이거를 뭐 100만 번 돌리면 1000분의 1 정도 떨어진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면 이 그레디언트 스텝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면 솔루션을 무조건 수렴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 속도까지 볼 수 있고요. 이 수렴들이 이제 다 그 부백 체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쉬운 상황은 함수가 스무스한 상황. 스무스한 상황은 뭐냐면 이 그레디언트를 미분했을 때도 이 그레디언트 미분값이 베타라고 하는 합수로 언제나 바운딩이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스무스라고 하고요. 이거보다 더 쉬운 상황은 스트롱리 컨벡스한 상황. 스트롱리 컨벡스한 상황은 이제 얘를 뭐 알파 오버 2 x 스퀘어로 빼줬을 때도 여전히 컨벡스하면은 이걸 스트롱리 컨벡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특이 조건들, 그러니까 조금 더 예쁘게 생긴 컨벡스 상황에서는 심지어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한다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은 뭐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지만 관심 있으시면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결과만 딱 보면 더 예쁘게 생긴 컨벡스 펑션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0으로 수렴합니다. 왜냐면 이게 t의 승으로 표현이 되고요. t 승으로 표현한다는 거 하면은 exponentially fast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거든요. 그래서 몇 번 이터레이션을 안 해도 이미 솔루션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벡스한 펑션이면은 굉장히 좋은 점이 많고 특히나 이런 이제 알파랑 베타라는 값을 통해서 잘 함수의 모양이 잘 묘사가 되면은 이게 수렴 속도까지 빠릅니다. 이건 근데 너무 긍정적인 얘기만 했고 사실 이 퍼스트 오더 메소드들이 가지는 한계점들이 또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